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 계속 빠르게 마치고 2장으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머신러닝의 정의 그리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항상 머신러닝은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다.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그리고 그거보다 것은 각각의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치팅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분류를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이고 이제 그거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법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학습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 정도로 분류하는데 사실 이거를 좀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잘못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만 분류를 해야 되고 강학습은 그 중간에 어디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또 다른 분류법으로 봐야 된다. 즉 모든 머신러닝은 강학습적인 방법론과 비강학적인 방법론으로 또 봐야 되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학습을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학습 때 이제 뭐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다룰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가 1, 2장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사실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AI에서 쓰는 용어들이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통계학, 뭐 확률 이런 쪽에서 온 용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하이퍼시스라든가 뭐 인퍼런스라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사실 리그레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통계학에서 온 용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용어를 배우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목적도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강학습의 정의는 뭐냐? 이제 우리가 그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데 그 학습 데이터를 미리 모아놓느냐,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 모을 거냐, 그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게 강학습과 비강학습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은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비강학습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통 오프라인으로 보통 모아놓죠. 한꺼번에 모아서 미리 모아놓고 학습을 시작하는. 그래서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미리 모아놓는 그런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 쪽에서 이렇게 미리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배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뭐 딥러닝 조금 다뤄본 사람들은 뭐 배치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배치가 사실은 이런 통계학 쪽에서 온 단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미리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그때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모을 거냐가 비강학적인 방법과 강학적인 방법론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엄밀한 증명은,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강학습의 엄밀한 정의는 그 환경이라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environment라고 부르고, 그 환경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 요거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광학수에서는 또 약간 다른 용어들이 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광학수는 또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마다 환경하고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때마다 각 업데이트하는 이터레이션마다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방법론. 그래서 엄밀한 정의는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시퀀셜 러닝을 하는 방법론을 광학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시퀀셜 러닝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 개념들이 조금 등장하는데 에이전트들이 환경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랙션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또 광학적인 용어로 액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환경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이제 리워드라고 부릅니다. 이 리워드는 보통 이제 스칼라 값을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리워드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분류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한 놈이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분류법이고, 광학습의 핵심은 뭐 리워드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이 광학습이다. 이게 엄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습의 방법론에 의한 분류는 모든 머신러닝은 광학습적인 방법론과 비광학적인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인간이 하는 방법론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특히 동물들이 더 가깝겠지만 모든 그 바이올로지컬한 시스템들, 심지어는 단세포 생물까지 포함해서 아메바 같은 모든 생물들이 학습하는 과정이 사실은 거의 광학습과 유사한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이 뭐 여러분들 생물학 혹시 고등학교나 학교 1학년 때 배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 생물학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뭐 얘기 중에 뭐 파블로프의 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뭐였죠? 혹시 생각나는? 네? 네. 그러면 뭐였죠? 그 다음에 아니면 어쨌든 그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처음 자극을 주면 저게 뭔가 헷갈리다가 계속 자극을 주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종을 울리면 그 다음에 밥을 주는 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힘을 내리게 시작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반응을 안 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지를 해서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뭔가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학습 방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학습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그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영어로 멋있게 표현하면 trial and error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생명체들의 학습 방법입니다. 사실은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인간 같은 이런 진화된 생물들도 동일한 방법. 무슨 얘기냐면 뭐 예시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베이비가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어다니던 베이비가 일어서는 학습을 시작한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릴 적 생각해보면 그 시절 기억은 없겠지만 이 베이비가 일어나는 과정을 혹시 사촌들 돌 같이 난 사촌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아직은 젊은 없나 보다. 보면은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얘네 베이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 방법을 찾아서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옆으로도 굴러보고 왼쪽으로도 굴러보고 오른쪽으로도 굴러보고 앞으로도 굴러보고 뒤로도 굴러보고 뭐 발로도 일어나보고 왼손으로 일어나보고 오른손으로 일어나보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고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법론을 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강학습은 바로 이 생명체들이 학습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모사하는 방법론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시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에 관련된 대부분의 학습들은 대부분 이 강학습적인 방법을 씁니다. 생명체들도. 그래서 이 움직임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따라서 로보틱스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시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틱스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알파고 같은 게임 같은 데도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주식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측을 한다거나 뭐 투자를 자동으로 한다는 그런 용도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사실은 가장 큰 성공 사례는 여기에 있는 예시보다는 써놨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넷플릭스 강학습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거나 계정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쓸 것 같은데 별로 안 보나요? 별로 안 좋아. 어쨌든 넷플릭스 딱 들어가면 본인이 봤던 본인은 인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봤던 영화하고 비슷한 영화들 드라마부터 먼저 순서대로 쭉 올라오는 그게 사실은 추천하는 시스템인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강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AB 라고 해서 멀티암드 밴딧 또는 컨텍스츄얼 MAB 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했고 몇 년 전에 제가 AI 학회에서 이 넷플릭스 CTO가 강연하는 걸 들었었는데 재미난 사실은 넷플릭스의 컨텐츠 셀렉션이 그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고객들이 셀렉트하는 셀렉션의 비율이 거의 70%에서 75% 가까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 전체 매출의 한 70-80%는 강학습 기반의 추천 시스템으로 이미 떼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이 강학습이 이미 이 추천 시스템 쪽에서 컨텐츠 레커멘데이션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실용적으로 상용화 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합쳐서 세 가지 분류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시퀀셜 러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학습을 데이터를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에 따라서 강화학습, 비강화학습. 또 다른 방법론은 그래피컬한 뭔가 모델로 이 머신러닝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분류법이다. 있나요? 네, 또 뭐? 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구조로 세 가지의 모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러티브 모델,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죠. 생성형 모델이라는 뜻이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뭔가 판별 모델이라고 봐야겠네요.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언다이렉티드 모델, 이거는 이제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가 아예 없는 이런 걸 언다이렉티드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생성형 모델은 요 위에 있는 하얀 노드를 보통 히든 베리어블이라고도 부르고 또 좀 딥러닝 공부한 사람들은 뭐 많이 아는 용어인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을 좀 자세하게 배울 때 나오는 용어인데 이 위에 있는 하얀 노드들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얘기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어떤 데이터셋이 너무 디멘전이 커서 이거를 디멘전을 좀 축약해주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PCA라는 방법이 사실 그 방법인데요. 디멘저널티 리덕션이라는 게 즉 어떤 데이터셋의 코베리언스를 구해갖고 그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밸류가 n개가 있으면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제일 큰 한 3분의 1만 취해서 그러면 디멘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제일 큰 10분의 1을 취한다 그러면 디멘전을 10분의 1로 줄이는 그런 방법론에서 왜 3개만 선택한다고 그러면 가장 큰 아이겐밸류 3개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베이시스로 삼는 어떤 그 데이터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하고 거기에 변수들을 레이턴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수학적인 뭐 용어긴 한데 생성형 모델을 다룰 때 뭐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오렌지색 B들은 실제 데이터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 모델이 있고 인풋이 X고 아웃풋이 Y라 그랬는데 사실은 요 Y를 히든 베리어블 또는 레이턴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고 X를 V 인풋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를 그냥 인풋 베리어블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꼽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레이턴 베리어블, 즉 로우 디멘저널한 스페이스에서 하이 디멘저널한 스페이스로 데이터를 매핑하는 과정이다. 매핑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하려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확률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샘플링한다. 여기에 레이턴 베리어블 스페이스에서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 그걸 샘플링을 해서
이미지 스페이스, 인풋 스페이스에서 어떤 샘플을 얻는. 그래서 이게 뭐 겐이나 디퓨전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비유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이 다 이 제너러티브 모델에 속합니다. 이런 캐터고리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모델인데 놀랍게도 굉장히 제너럴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AI 모델들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바깥에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생성형 AI들이 여기에 속하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에 속한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AI 모델도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별거 아니다.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겐이나 디퓨전 모델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뭔가 생각해 보면 인풋은 그냥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를 아무거나 탁 놓으면 랜덤하게 놓으면 그 랜덤한 놈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나 텍스트가 튀어나오는 그런 모델이 되는데 바로 이 레이턴 베리어블이 노이즈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이미지 데이터가 또는 인풋 데이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 또는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목적이 된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unsupervised learning의 경우 우리가 PX만 학습을 한다고 그랬죠. X는 V라고 그랬으니까 PV만 학습하는 건데 사실 unsupervised learning이 이 제너러티브 모델과 뭐의 부분 집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unsupervised learning이 왜 이거랑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약간 확률적인 건데 자,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H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버리면 V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저놈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률 이론에서 기본적인 프로퍼티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제너럴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보다 좀 더 제너럴한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항상.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곱하기 히든 베리어블 또는 레이턴 베리어블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시하는 바는 이 히든 베리어블, 레이턴 베리어블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어떤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게 주어졌으니까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요게 구해지죠. 그러면 H가 뭐 간단한 경우는 레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개의 클래스가 있다. 사과, 오렌지, 뭐 토마토, 뭐 큐캄버 어쩌고저쩌고 할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바나나라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랜덤하게 만들어줘 라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으면 요것만 구해내면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이 PH로 나눠주면은 이게 나오죠. 그러면 그 원하는 AI 모델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 해당하는 H 변수를 딱 집어 그 변수로부터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항상 그 분포를 가지고 그 분포를 따르는 실제 인스턴스를 항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또 뭐 코딩을 해갖고 랜덤하게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일종의 샘플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원하는 종류의 이미지를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뭐 달리 2, 달리 3 이런 것들이 좀 이따도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이미지로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로 컨트롤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화성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침팬지를 그려봐라 라고 텍스트를 딱 주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튀어나오죠. 그때 요 h라는 변수를 그 텍스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무한히 많은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리 2, 달리 3가 하는 짓이 별게 아니고 사실 요거를 학습해서 요걸 잘 학습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학습을 안 하면 엉뚱한 퀄리티가 안 좋은 놈들이 튀어나오니까 만들어주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뭐 리소스가 들어가서 저런 걸 학습해야 되지만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 별거 아니다. 그냥 이 그래프 모델 하나로 다 퉁쳐서 다 똑같은 것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형.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비지도 학습할 때 py 기분 x를 배운다고 그랬죠. 자, y가 h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v라고 그랬으니까 ph 기분 v를 배우는 거니까 판별형 모델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하고 동일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어서 요놈과 거기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같이 학습을 시키면 결국은 이런 컨디셔널 프로버티를 학습하는 거나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아주 잘 학습하면 판별이 잘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1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그런 모델, 뭐 대표적인 것들이 무슨 사이파10, 뭐 엠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루게 될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데이터에서 이 H는 10개 다른 종류가 있는 거고 V는 인풋 이미지가 되겠죠. 저거를 퍼펙트에 가깝게, 막 99.9%에 가깝게 매핑 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V가 있으니까 V에서 H를 찾는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간 거고, 여기서는 이 부분만 보면 H를 주어지면 V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화살표가 없는 모델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언다이렉티드 모델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좀 이따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RBM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용어가 나왔었네요.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이 사실은 요 언다이렉트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모델들의 99%는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물리학, 특히 이제 통계학 쪽에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너지하고 뭐 이 통계 분자들의 에너지 분포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했는데 이런 형태의 엑스포넨셜한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냈습니다. 한 19세기 말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츠만 스타티스틱스라고 하고 이제 재미난 사실은 아까 머신러닝이 통계학 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물리학 쪽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유명한 머신러닝 교수들도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조금씩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든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물리학 쪽에서 온 그런 개념들입니다. 뭐 통계학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민필드 시어리라는 뭐 이런 통계학적,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도입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볼츠만 스태티스틱하고 비슷한 형, 그냥 뭐 가정을 해보자 했는데 의외로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뭐 저게 맞다 틀리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뭐 저렇게 가정을 해서 학습시켰더니 학습도 잘 되고 성능도 잘 나오더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모델은 어떤 한 방향으로 V에서가 H로 가든가 H에서 V로 가는 게 아니고 양쪽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언다이렉트가 아니고 바이디렉셔널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AI 모델들이 딱 뭐 다시 요약하자면 요즘 대세는 대부분 이거지만 10년 전에는 대세가 이거였고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딥러닝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할 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고, 여전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이런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실제 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 히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딥러닝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이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가 늘어나는 건 뭐 그냥 어비어스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데이터에 대한 뭔가 공급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컴퓨팅 리소스는 GPU가 적은 가격으로 어베일러블 하면서, 이게 80년대에는 현재 GPU의 컴퓨팅 파워를 가져오려면 슈퍼컴퓨터를 썼어야 됩니다. 슈퍼컴퓨터가 뭐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뭐 한 시간 쓰는데 막 몇백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크게 80년대에 이 인공신경망이 많이 연구되다가 잘 연구가 안 됐던 이유는 약간 이게 딥러닝으로 가면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이제 우리가 4장쯤에서 다루게 되는데,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학습이 불가능해진다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그냥 분야 자체가 폭삭 망가졌었는데,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이겠지만 제프리 힌튼이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가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끝까지 밀고 늘어져서 연구를 하다가 2000년대 초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언다이렉티드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 RBM을 가지고 초기화를 그냥 각 레이어별로 했더니 학습이 잘 되더라라는
굉장히 단순한 예, 이유 때문에 학습이 안 일어났던 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은 딥러닝 학습이 안 일어났던 이유는 초기화를 잘못해서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결론이 내어졌죠. 좀 허탈한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천재적인 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화를 잘못해서 굉장히 허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도 뭐 새로운 기술 테크닉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역사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바이패스하고 괜히 빨리 진행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망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재작년인가 뮤립스라는 학회에 갔었는데 두 분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컴퓨터공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 어워드를 2018년에 받았었고 조금 상이 좀 늦게 받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도 약간 파벌이 있어서 머신러닝에도 딥러닝 하는 파벌이 있고 딥러닝을 싫어하는 파벌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싫어하는 파벌 중에 대표주자가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버클리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계의 터줏대감이라 딥러닝은 아주 뭐 심하게 얘기하면 머신러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문다운 학문이 아니다.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 약간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연금술에 가깝다. 그냥 이것저것 그냥 트라이 해보고 되면 되네. 근데 왜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실 여전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분은 여전히 딥러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 발전에 초기에 제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튜링 어워드 커미티의 심사위원 중에 마이클 조던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싫어하는 이 세 분을 안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해서 결국 2018년에 늦게나마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스탠포드 교수하다가 요즘은 이것저것 그 바런티어 워크를 많이 하고 있는 앤드류 잉이라는 벤지오 교수의 포스닥이었던 제자가 되겠고,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마이클 조던의 제자입니다. 약간 상대방 진영의 제자인데 약간 이쪽에 붙어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8년부터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머신러닝 관련된 뭐 이런 역사들이 쭉 있었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요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 지나가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딥러닝은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왔다고 했는데 artificial neural net,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뉴런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생물학적인 뉴런이 뭐 현미경으로 뜯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의 세포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돌기들을 덴드라이트라고 하고 신경 줄기를 엑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엑선에서 여기서 신호를 받으면 엑선을 통해서 신호가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되는데 이제 나트륨하고 포타시움 K 이온의 이런 농도 차이로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돌기들이 다음에 있는 뉴런들 세포들을 여러 개하고 달라붙어서 이제 신호가 여러 개로 전달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사실은 여기가 전기공학부지만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은 전기 현상이라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재미난 일이죠.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도 결국 전기공학적으로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 상당히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메디컬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 앞단에 다른 뉴런들 여러 개로부터 이제 이런 덴드라이트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그 덴드라이트 간의 그 연결 관계를 시냅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개에서 오는 신호들이 하나의 뉴런으로 이제 축약이 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이게 하나의 인공 아티피셜 뉴런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앞에서 세 개의 뉴런이 있었다 그러면 세 개에서 오는 신호를 x0, x1, x2라고 하고 화살표가 주어지면 화살표마다 하나의 스칼라 웨이트이 주어집니다. W0, W1, W2. 그래서 이것들이 인풋하고 웨이팅을 하게 돼요. 곱해지고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서메이션이 일어나고 거기에 바이어스 텀이라고 해서 상수항이 하나 더해지는 이런 형태를 하나의 싱글 뉴런에 정리하면 되겠고 여기서 끝나면 이게 이제 리니어한 뉴런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과 이론적인 검증을 통해서 리니어한 뉴런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넌리니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 넌리니어 펑션을 하나 붙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모양의 시그모이드 펑션, 0에서 1 사이에 스무드한 값을 갖는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0에다가 직선이 되는 그런 렐로라는 펑션, 또 넌리니어죠. 그런 것들을 붙인 것을 하나의 싱글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뉴런들을 갖다 이어 붙이는 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로 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뉴런은 아니고 그냥 인풋을 나타내는 세 개의 스칼라 인풋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뉴런, 두 번째 뉴런, 그 다음에 다음 레이어의 마지막 뉴런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붙죠. 그러면 각각의 웨이트이 있고 그걸 웨이티드 썸하고 바이어스 붙이고 마지막에 뭐 렐루라든가 시그모이드를 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다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인풋은 보통 레이어로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제한 나머지의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죠. 두 개가 있으면 2레이어 네트워크가 되고 세 개가 있으면 3레이어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서 보통 3레이어 이상이면 보통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약간 그냥 주관적인 건데 80년대에 3레이어 이상 가면 학습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었어갖고 그런 건데, 뭐 요즘은 거의 막 몇천 레이어까지 갑니다. 실제로 뭐 트랜스포머, 챗GPT 4.5 정도 가면은 거의 한 몇천 레이어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레이어는 사실 애들 장난이고 사실 요즘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레이어 수가 올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5장, 6장쯤에서 저 레이어를 올리는 게 왜 중요한가? 어떤 뭔가 트레이드오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나중에 다 어차피 중요하게 쓰일 개념들이니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머신러닝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 뉴럴 네트워크도 하나의 머신러닝의 테크닉이죠. 그러면 이것도 머신러닝의 그 두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즉, 트레이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적용하는 인퍼런스 단계를 거치는데 이 놈을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조금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장에서 이미 대부분 중요한 내용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이 약간은 뭐랄까 예습하는 딥러닝의 예습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딥러닝에서 필요한 거의 99%의 모든 지식은 2장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2장이 리니어 네트워크를 다루는 딥러닝은 아닌 뭔가 전통적인 머신러닝, 클래시컬 머신러닝이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CNN이라는 거는 아까 그 튜링상 받은 제일 왼쪽에 있었던 분이죠. 르쿤이라는 NYU 교수가 작년에 제가 NYU에 비지팅을 했었는데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팔로우를 해보면 되게 여러분들 표현대로 센케입니다. 그래서 엄청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챗GPT 오픈AI의 샘 올트만하고 맨날 싸움질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록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챗GPT는 쓰레기다 한마디로 AI라고 볼 수 없다. 이분 논리도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하는 게 그냥 확률적으로 아까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샘플링만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확률 분포를 보고 샘플링을 랜덤하게 뱉어내니까. 근데 그 랜덤하게 뱉어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가 팩트의 근원을 두거나 아니면 로직의 근원을 두거나 아니면 리즈닝 추론의 근원을 두고 뭔가를 뱉어내면 이건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랜덤하게 뱉어내니까 사실 그 논리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챗GPT가 하는 짓은 르쿤 교수의 표현입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쓰잘데없는 모델이다 라고 실제로 NYU 대학원생들한테도 챗GPT는 연구할 거 없으니까 연구하지 말라. LLM은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또 올트만은 그게 아니다. 이게 뭐 AGI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맨날 두 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트만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격이 맞진 않죠. 사실은. 올트만이 하는 말은 그냥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헛소리 하는 거라고 봐도 되긴 하고 그렇다고 또 르쿤 교수가 하는 말이 항상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르쿤 교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쨌든 재미나지만 이 AI의 프론티어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여전히 파워 게임이 있다라는 거 재미난 사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르쿤 교수가 딥러닝
역사상 엄청난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실용화시킨 그런 기수가 되겠고, 2012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미지넷이라는 챌린지에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을 다 무찌르고 뭐 소타라고 하죠, 보통. 성능을 딥러닝이 최초로 성능을 증명한 해가 2012년이 되고, 사실 2012년 이후부터 이제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딥러닝. 나중에 누가 이제 과학사를 쓸 때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AI 발전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다루는 이제 RNN 우리가 아마 8, 9장, 7, 8장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시퀀스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요즘 뭐 나오는 모든 생성형 AI의 근본적인 기술은 백트래킹을 해보면 이 논문 하나에 다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요즘 챗GPT며 아까 얘기했던 달리 같은 모델들이며 그 생성형 AI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엄청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 사이테이션을 보면 한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노벨상을 받는 논문들이 한 5천 건 정도 인용이 되니까 이 영향력이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8, 9장쯤에서 이 구조를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생성형 AI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뭐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트랜스포머 하나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논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최근 트렌드는 다 파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한 7명의 저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구글에서 만든 논문인데 다 퇴사해서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오픈 AI 가서 샘 올트만 도와주고 있고, 지난 학기에 제가 한 명을, 동조자 중에 한 명을 초청을 했었는데 뭐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서 뭐 유니콘이 됐고, 한 5명 정도가 창업을 해서 다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서 다들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거는 이 엄청난 논문을, 그러니까 아까 2012년 이 알렉스넷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스넷보다 더 임팩트가 큰 이 논문을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역설적으로 구글은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이걸로. 오히려 이걸 가져다가 오픈 AI가 어떻게 잘 마사지 해갖고 빨리 만들어갖고 상용화를 조금 더 빨리 해서 돈은 오픈 AI가 다 벌고 있는 약간 역설적인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대강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 그 다음에 현재 그 중요한 기술들의 근간이 되는 논문들 뭐 간단히 소개했고, 뭐 응용들은 앞으로 차차히 배울 테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인식 쪽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스 쪽으로 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디멘저널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으면은 어떤 특정 물체, 사람 또는 뭔가 환경의 3D representation, 3D 모델을 역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백 장의 2D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3D 이미지를 만들면 다양한 뷰 앵글에서 보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여러 개 사진들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는데 그거가 아닌 엉뚱한 다른 각도에서도 보는 앵글의 뷰포인트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디오에도 적용하는 뭐 이런 기술들도 있다. 동영상이죠, 이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달리 2, 3는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아마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게 되는 멀티모달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클립이라는 게 대표적인데, 텍스트와 영상을 연결시켜서 같이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대세가 되고 있는 모델이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과 비전 랭귀지 모델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연초에 나왔죠. 소라라는 모델을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 달리2는 그냥 이미지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동영상까지 나오는. If you're a web designer, here are 4 Wix Studio features you gotta know. 그래서 약간 이게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사실 오픈 AI 홍보 영상 같아서 별로 안 보여주고 싶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정도까지 발전이 돼 있다, 뭐 이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테크닉들을 조합해서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조합이 되는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오토인코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거를 제너레이트 모델의 그 그래피컬 모델에서 아까 레이턴 베리어블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레이턴 베리어블로 갔다가 그러니까 디멘전을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인코더 디코더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쓰고, 그 H라는 레이턴 베리어블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데, 아까 르쿤 교수의 비판처럼 아무거나 막 만들면 안 되겠죠. 아무 말 대잔치 또는 아무 영상 대잔치를 하면 안 되니까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 컨트롤을 클립이라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동시 학습시키는. 그래서 한 3가지의 뭐 우리 이제 클래스에 우리 오늘 이 강좌에서 배우는 테크닉들이 결합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오픈 AI가 잘하는 것은 이런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결합을 합니다. 잘 결합을 기가 막히게 결합을 해서 최적화를 잘 해갖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아쉽지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건데, 엄청난 GPU 자원을 때려 넣어서 GPU를 뭐 예를 들면 한 장당 몇만 불 하는 그런 A100, H100 같은 GPU를 막 몇천 대를 동원해서 몇 달 동안 이거를 학습을 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기술이 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이 수업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냐면 엄청난 트레이닝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인건비와 뭐 장비비까지 하면은 몇 천만 불이 아마 들어갔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백억 개 예산이 있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굿뉴스이자 배드뉴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교수님들은 이거를 이제 좀 배드뉴스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뭐 저런 거 하나 만드는데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교수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MIT, 스탠포드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I가 이제 약간 주도권이 슬픈 현실이지만 이런 기업으로 다 넘어가 버린. 그래서 보면 제가 작년에 이제 뭐 미국에 나가서 그런 그 대학원생들 이제 학회에서 많이 만나보면 졸업하고 뭐 MIT나 스탠포드 다니는 우리 졸업생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학교나 한국에는 안 돌아가고 싶어. 어디가 제일 가고 싶냐 그러면 오픈 AI를 제일 가고 싶어하는.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든 액션이 요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다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슬픈 얘기지만 어쨌든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처리 쪽,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트랜스포머의 일부를 특히 왼쪽에 있는 인코더 부분을 따서 만든 버트라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거대 모델이 돼서 초반에는 뭐 1700억 개의 그런 파라미터를 썼는데 요즘은 뭐 챗GPT 이거 훨씬 많죠. 뭐 몇십 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게 이제 LLM으로 약어로 표현되는 그 표현에서 그 large라는 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최근의 트렌드는 오픈 AI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일리아 서케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most important thing in deep learning is how to scale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최근 발전사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사례에 다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알파고에도 참여했었고 알렉스에도 참여했었고 벤지오 교수의 직속 제자고 오픈 AI 창업자고 하여튼 딥러닝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리스펙트를 받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 올트만한테 좀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서 나와서 다른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합니다. 뭐 세이프티 AI인지 뭔지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약간 굉장히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즉 파라미터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아까 우리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이상한 현상이긴 합니다. 아직 이론적으로 완전히 규명이 되지도 않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4장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왜 사이즈를 늘리면 성능이 늘어나는지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실험적으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주도를 한 거죠. 사이즈를 무조건 늘려보자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성능이 나타나서 엄청난 성능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emergent capability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이런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능들. 그래서 샘 얼트만이 약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AGI의 초창기 단계다라고 헛소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니까 떠들고 다녀야 돈이 모입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시작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케일링이 왜 성능을 높이는지 여전히 오픈 프로그램이고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학습 응용으로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트로덕션이 좀 장하게 길었는데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소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2장으로 바로 네. 그래서 이거는 딥러닝은 아니고 그 딥러닝의 이제 전 단계인 즉 아까 뭐 그런 뉴런들의 논리니어 펑션을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런 논리니어 펑션을 제거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경우만 다루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딥러닝의 거의 중요한 성질들, 알고리즘들이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배울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아니지만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의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백프로퍼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그런 새로운 또 용어들, 아까 뭐 배치라는 용어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을 얘기하고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던 건데 리그레션의 한 예시죠. 그래서 어떤 그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입니다. 가격이 아웃풋이고 인풋은 딱 스칼라 값 하는데 평수.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뭐 한 몇백 건 모아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스캐터 플롯을 해보면 평수 x축, 가격 y축 하면 뭐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리그레션을 하는 거 과정은 뭐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1차 다항식, 직선이죠. 직선으로 커브 피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 2차 다항식, 홈선이죠. 이렇게 커브 피팅을 해도 되고 뭐 3차 다항식으로 커브 피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항식 형태로 커브 피팅을 하는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쭉 모으는데 테이블 형식이죠. 이게 input x고 이게 레이블 ground truth y가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래서 각 데이터 샘플별로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몇 번째냐를 인덱스를 i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i번째 왼쪽에 있는 숫자 뭐 x3다 그러면 24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3다 그러면 369.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은 항상 데이터 페어로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라운드 트루스랑 인풋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확한 정답 이 페어로 굉장히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m이라고 하면은 보통 m이 이제 보통 작으면 몇만 뭐 크면 한 몇 억까지 보통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셋이라고 부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슈퍼바이즈 러닝의 모델을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걸 또 통계학에서는 하이파테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용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가설이라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되는. 그래서 이게 왜 가설이냐 이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통계학에서 원래 저렇게 써와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 H라는 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되겠고 슈퍼바이즈 러닝은 컨티뉴어스한 아웃풋 또는 커브 피팅을 하는 알고리즘을 타스크를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을 파이나이트하고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을 뽑아내는 그런 타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아까 변수가 하나만 있었는데 사실은 변수가 그러니까 원디멘저널한 인풋이라는 얘기죠. 변수가 꼭 하나라는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풋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세 예측에서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방해 개수. 그래서 평수, 방해 개수, 가격.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국토부에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적 데이터를 사실 실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만 하면 지난 10년간 몇백만 건 다운로드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실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리니어 모델이라는 건 뭐냐? 아웃풋을 두 개의 변수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리니어 콤비네이션 형태로 만들고 자, 이것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가격에 인풋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미니멈 가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상수를 하나 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는 인풋 변수가 있을 때는 세 개의 파라미터가 생깁니다. 파라미터 하나 더 늘어납니다. 상수 때문에. 그래서 인풋 디멘전이 n 디멘전이면 파라미터는 n 플러스 1 디멘전이 되겠죠.